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주가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100만 원 넘어가면 누구나 네. 좀 수급에서의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많은 국내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좀 과열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100만 원 뚫고 나면 좀 쉬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110만 원, 114만 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야. 여전히 좀 뜨겁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모습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LNF로 또 갈아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LNF 수급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LNF 그때 연초까지만 해도 막 뜨거웠다가 뭐 지금 약간 식었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작년에는 34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쵸. 34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2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오늘도 지금 보면 28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놓고 보면 특히 지난주의 수급만 놓고 보면 일주일 상간에 800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에코프로에서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개인이 LNF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또 다른 이제 기대주인 LNF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또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나. 그러니까 LNF가 지금 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2차 전지 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생각에 또 LNF로 넘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LNF가 리튬 국산화 추진 성과는 어떻습니까? 리튬을 국산화한다는 게 리튬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네. 이게 시도 리튬 머티리얼즈 이런 국내 수산화 리튬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여기랑 합작 법인을 설립하니까 리튬이 국산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좀 더 밝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FN가이드의 컨센서스를 보면 LNF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이 3조 8,873억 원인데 66% 증가한 6조 4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6% 늘어난 3,087억 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LNF 수직 계열화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원료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해서 또 판매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지금 LNF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리튬의 국산화 이건 이제 그 제품 그러니까 재료 원재료의 수급에서의 이 수직 계열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재료 수직 계열화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에서 아니면 이 부품에서의 이제 자리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원재료 수급하고 뭐 1차 전지,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다각화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데 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IRA 법이 이제 통과가 됐으면 네네네. 여기에 따라서 비켜갈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미국의 우방인 나라에 생산한 특히 미국에서 생산한 그런 제품들이면 관세 적용이나 세금 혜택을 받는 이런 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광물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시노리튬 이런 합작법인 설립하고 LS그룹하고도 지금 현재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 계획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후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12만 톤이나 전구체를 생산한다 이런 목표도 갖고 있고 일본 또 미쓰비시 케미칼하고 협력해서 국내 흑연 음극재 캐파 구축을 또 추진 중이다. 이런 것들이 다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화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증권가에서는 미국 내 국내 셀 기업들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추가 증설 그리고 또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에코프로에 이어서 차세대 기대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 과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능할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아시겠지만 코스피로 올라가면 좀 체급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긴 하죠. 않습니까? 그 네네. MSCI
MSCI 뭐 지수 이렇게 편입하면 뭐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더 글로벌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단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올라가면 야 이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LNF가 이 코스피 이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LMF가 뭐 공식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게 이제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어쨌든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거이니까 어쨌든 이 말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MZ세대보다 더 센 그들, 잘파 세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잘파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인지 특징이 뭔가요? 이 세대 이야기하면 항상 좀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네. 그 지난번에도 알파 세대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MZ 세대만 가지고도 지금 전 사회가 지금 MZ 세대랑 소통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덧 M 세대까지 이제 40대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80년대 생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40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젊은 층이 누구냐라고 하면 MG에서 G로 시작하는 Z와 그다음에 알파, 그러니까 지금 15세 밑으로 해서 알파 세대까지 포함해서 Z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Z세대는 뭐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알파 세대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X세대가 낳은 이제 자녀들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MZ 세대보다 이제 더 젊고 트렌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이제 전 세계 알파 세대 인구가 22억 명. 그래서 이제 전체 25% 인구의 25%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지켜볼래야 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잘파 세대가 2025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25%에 달할 네. 정도로 많아지는데 그렇다면 이 경제 영향력 어느 정도로 강해지는 걸까요? 일단 베이비 부머가 지금은 되게 강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소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지금 50대, 60대 지금 다 젊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또 구매력도 사실은 뭐 10대, 20대에 비해서는 구매력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소비의 주력 구매층 아니면 자산의 가장 많은 세대 그러면 5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MZ 세대를 넘어서 잘파 세대가 2025년이 되면 이제 소비의 중심축이 되고 베이비 부머를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영향력으로 보면 40대까지 포괄하는 MZ 세대보다 이 잘파 세대가 조금 더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잘파 세대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세대와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 일단 코로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가 딱 발발하자마자 우리는 벌써 이제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바로 학교로 가지 않고 모바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학생들이 일단 모바일, 특히 이제 그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SNS에서도 이전 세대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했다면 지금 세대는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임과 관련돼 있는 그런 트위치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SNS에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전 세대에서 좀 말 길게 하고 글 많이 쓰고 뭐 그렇게 설명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대에 비해서 지금 네. 세대들은 굉장히 짧게 숏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소통 채널과 공간을 빨리빨리 공유하는 이런 습관이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이렇게 모바일 네이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니까 저희 일단 X세대나 아니면 또 M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바일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 있는 그 마케팅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기업들이 확실하게 다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게 어떤 산업이고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은 뭐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지금 유튜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네네. 보니.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해볼까라는 것들이 이제 40대나 50대에서는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또 편집하는데 돈
누구한테 써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Z세대, 또 알파세대 이런 쪽의 친구들은 그냥 스스로가 뚝딱해서 조금만 만들면 그게 그냥 편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MZ세대에서 그 편집의 어떤 고유성 아니면 품질을 굉장히 많이 따졌다면 지금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찍어놓고 거기서 1분짜리 그냥 숏폼 금방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걸 또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구글에서 그 광고 정책을 바꿔서 숏폼에도 이제 광고를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는 알파 세대부터, 그러니까 Z세대, 알파 세대, 잘파 세대부터는 스스로 이제 뚝딱 만들어서 빨리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다. 내가 이제 이 디지털 오리엔티드 된 컨텐츠의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전 세대와 확실히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Z세대는 어린 시절 유튜브를 본 적이 없지만은 이 알파 세대는 기저귀를 찰 때부터 유튜브를 경험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연스레 뭐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나 AI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를 누구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정도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MZ, 이 알파, 잘파 세대 확연한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뭐 M세대부터 할게요. 네. M세대는 네. 뭐 1980년에 태어난 사람부터 뭐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80년대 초반생부터라고 분류를 했을 때 이 멤버들은 PC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PC 보급과 함께 성장을 해서 1993년에 정부가 이제 83년입니다. 1983년에 정부가 교육용 컴퓨터를 학교에 보급하면서 PC 세대로 컸던 인물이 스타크래프트, 메이플 스토리, 뭐 리니지 이런 거 했던 세대이다 보니까 PC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Z세대, 알파 세대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PC보다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스마트폰을 보조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후 세대는 이게 주력 매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알파 세대가 청소년기에 진입한 시기가 보통 이제 작년 2022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2022년에는 모바일에 있어서도 Z세대는 성향 차이가 좀 다릅니다. Z세대, 알파 세대 모두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긴 한데 Z세대는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이 이제 이전의 거를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거라면 알파 세대는 지금부터 자기가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컨텐츠다.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확실히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파 시대 우리가 강력한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네.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서 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에만 AI 분야에 약 13조 원 이상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강력하게 투자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챗GPT 이야기를 작년 11월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챗GPT가 뜨니까 여기에 따라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MS가 13조 원 가까이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쏟아붓는 이유는 빙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에 들어가면 그 검색하는 엔진인 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상당히 뭐 구글이나 다른 쪽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 빙이라는 곳에다가 챗GPT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빙에다 물어보면 사실은 챗GPT가 답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처럼 했고 여기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거까지 마련하는 그런 식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금 쏟아부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여기에 더해서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신 서비스를 내보였는데 우리 솔직히 뭐 PPT라든지 아니면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 그 윈도우에서 파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사놓고도 확실하게 다 쓰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언어로 물어봐서 저기 200명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200명까지 나와 있는 그 월급을 한 번에 그냥 좀 더 해줘. 이렇게 하면 200명의 셀을 그동안 어떻게 할지 하면 엑셀 그동안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걸 말로 이제 물어보면 이걸 그대로 실행해 주니까 이런 코파일럿 이런 그 시스템들이 잘 지금 자리 잡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MS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MS도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IPO 대여 파두에서 잭팟이 터지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파두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이거 반도체 AI 그 팹리스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가 내가 공장을 안 갖고 있어도 그 팹리스가 공장을 안 갖고 있어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네. 반도체에 지금 필요한 어떤 반도체든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토종
반도체 설계 회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2월 달에 상장 전에 IPO, 프리 IPO죠. 프리 IPO에서 지분 투자 유치를 했는데 1조 1,8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미 유니콘 기업이 돼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기가비스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기가비스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상장해서 지금 한 5천억 정도 넘어간 그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된 회사인데 파도 역시 지금 총 공모액이 1,937억 원. 그래서 이미 그 기가비스가 총 공모액을 954억 정도 모았는데 이거에 비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파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서이기 때문인데 파도는 2020년에 매출 8억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적자였다가 지난해 15억 흑자가 났고 매출액도 564억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더 터지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파도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네, 파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청약 일정이 언제인지 좀 챙겨주시죠. 네,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IPO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확정하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 주관사 지금 NH투자증권이고요. 회사 측 공모가 희망 범위는 26,000원에서 31,000원,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1조 2,495억 원에서 1조 4,898억 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IPO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